네, 요즘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죠. 10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두고 유예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한성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조재우 교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10만 달러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네. 자릿수가 바뀌다 보니까요. 그리고 10만 달러도 있지만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은혜 시가총액을 넘어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전통 금융 시스템이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급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장기적 추세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교수님은? 저는 이 추세라고 보고 있는 게요. 예. 일시적 급등이라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몰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 정도로 과열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대신에 이런 상승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그 미국의 ETF 출시에 따른 그 기관 자금의 유입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또 조금씩 조짐이 보이는 게 이제 국가적인 펀드라든가 이런 연기금 같은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수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10만 달러도 어느 순간에는 깨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전문가들이 이제 10만 달러 이상을 많이 내다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사이클에서는 20만 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0만 달러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0만 달러요? 네, 그건 저도 좀 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10만 달러를 상회하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에만 한정이 된 건 아닌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 가상자산 시장이 함께 가는 좀 경향이 있다 보니까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올라가면은 네. 이제 그게 이제 트리클 이펙트죠. 그런 낙수효과에 가지고 다른 작은 코인들도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자, 이게 이제 기폭제가 됐던 게 트럼프 당선인 것 같은데. 네. 자, 그 뒤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너도 나도 이거 이제 사자 이런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 이거 오히려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좀 이제 약간은 저도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게요. 네. 이제,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에서 무지성으로 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냥 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는 일단 좀 사고 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말 그대로 묻지마 투자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 이제 이전까지 좀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투자 경향은 없지만은 이제 급등을 한 다음에는 좀 이제 묻지마 투자 같은 경향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더라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면서요?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요. 예. 네,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예. 빚내서 투자하시고, 이제 카드론 받아 투자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또 더 무서운 게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잠자는 시간 동안에 대응하지 못하는 하락이 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무리해서 빚을 내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좀 단기적인 수익에 이제 급급하시기도 하고, 좀 이렇게 시간에 좀 쫓기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위험성이 큰 투자로 좀 가시고, 그렇게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런 경우 또 손해를 보신 다음에는 빚이라는 부담이 있으니까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무리한 투자를 하시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네, 또 이제 더 큰 손실을 보시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투자자가 주로 젊은 층이라는 게 맞아요?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그러니까 많이 다변화됐습니까? 그러면 층이? 예. 네, 많이 이제 알고 계시니까요.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투자를 하시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과세 문제로 좀 넘어가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좀 그 교수님, 그러니까 총평부터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정대로 그 내년부터 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뭐 과세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쪽 입장이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르라 하면은 그래도 지금은 너무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빠르다? 네, 빠르다라기보다는 덜 성숙했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일단 제도적으로 미비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이용자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자들의 동의 이런 네네. 것들, 그러니까 이 설명이라든지 설득 과정이 너무 좀 빈약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제가 뭐 기사 같은 거 좀 찾아봐도 올해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뭐 유예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한두 달 전에 특히 코인이 갑자기 그 상승장에 접어드니까는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 튀어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오래전부터 과세를 하겠다 계속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설득이 될까 말까 할 텐데 과세라는 게 워낙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한두 달 전에 갑자기 이제 장 바뀌니까는 과세하겠다 이러면은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론적으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세금을 매기는 게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세금을 매기는 것이 충분히 이제 좀 정당화가 될 수 있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냐는 또 조금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예. 또 게다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기형적이라는 부분도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형적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쪽 산업에서 지금 그 기업들이 법인 계좌를 거래소에 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가상자산으로 뭔가 수익을 얻더라도 현금화가 불가능한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현금화가 안 된다고요? 네, 기업들이요. 기업들이? 네. 그래서 이제 해외로 다 이제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기업들이요. 예. 그리고 계속 여태까지 뭐 유예하면서 발전되어 온 게 대부분 다 이제 규제 부분이거든요. 물론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그 밖에 뭐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든지 전반에 대한 기틀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는 게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 조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코인 투자자들이 많이 다양화됐다, 노년층도 많이 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코인 투자는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에 과세하면 젊은이들이 시드머니 만들 기회가 박탈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현실에 부합하는 주장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뭐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더 가까이서 본 바로는 젊은 층들이 조금 더 빠르게 뛰어들고 뭐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다양한 계층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그렇게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그 청소년의 어떤 그 재산 지식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취지의 차원에서 과세를 유예하자는 논리는 성립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네,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는 청년층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국가적인 산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그 시장 상황이나 그러니까 그 과세 시스템 문제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한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고요.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시장은 거래소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국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도 거래소들이 있고 거래소 밖에서도 심지어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거래, 해외 거래, 장외 거래도 있고 또 뭐 배당도 있을 거고 스테이킹이라고 이제 대여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NFT 같은 것도 이제 물론 우리나라는 법에선 포함하지 않지만은 그것도 뭐 코인이랑 섞여가지고 발행되기도 하고, 굉장히 아무튼 제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있고 거기서 여러 형태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거를 설계를 하고 과세를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들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해외
네, 해외에 대해서 이제 좀 몇 년 뒤부터 과세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국내 먼저 하고 이제 해외 나중에 하자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빠르게 그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가서 2년 동안 수익을 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화를 하고 나중에 뭐 다른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국내는 상대적으로 산업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자, 근데 저는 그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갖는 아주 원초적이고 상식적인 의문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라는 게 처음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의 유예를 거친 끝에 나온 시점이니까 저기 그 시작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동안에 유예하는 동안에 뭐를 했느냐라는 질문이 여기서 따라 붙는데 아무것도 그러면 그렇죠. 뭔가 좀 준비하고 이런 게 없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동안 유예하면서 이제 투자자 보호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긴 했습니다. 예. 21년 말에 한번 유예를 했는데 예. 22년에 이제 테라 루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용자 보호법이 특근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법이 나오고 하면서 예. 이용자 보호에 대한 것들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법들이 대부분 다 저희 거래 시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쪽에 대한 규제들인데요. 근데 가상자산이라는 게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제 거래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뭐 발행도 있고 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관리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다루고 있는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특정 부분에만 뭐 투자 상품 측면에서만 집중을 했지 이거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 계좌 같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좀 발전을 시켰느냐. 예, 그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되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근데 이제 공제를 높이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결손금 이월 공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는 수익도 많지만 손실이 또 굉장히 크게 납니다. 네. 그때 손실분을 그대로 다 가져가고 이제 없앤 다음에 나중에 이익 나면 또 과세하겠다 이러면은 반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예. 민주당이 이제 애초에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게 5천만 원 공제에다가 더해서 5년 결손금 이월 공제를 내세웠거든요. 예. 전 차라리 이 안대로 가면은 오히려 반발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공약대로 하면은. 네. 그다음에 이 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금융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다는 것도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 이유가 원래 예전에 이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무형자산이 이제 뭐 저작권이라든지 재산권, 영업권, 뭐 브랜드 가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이고 이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과세하는 게 이제 기타 소득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가상자산이 무형자산 분류가 됐으니까 기타 소득이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제일 이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기타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이 돼가지고 준조세처럼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네. 피부양자는 이제 그런 거 사라지게 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상자산이 이미 금융상품, 자산시장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예. 이게 기타 소득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과세는 금융소득처럼 안 돼버리면은, 또 이게 과세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아까 이제 국제회계위원회에서 무형자산 분류했다는데, 이게 2023년에 그 같은 위원회에서 금융상품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바꿨거든요. 23년에 이미 예. 네, 바꿨는데 이제 우리나라 과세 측에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거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아까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 그럼 두 번의 유예를 하는 동안에 뭘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안 드릴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손 놓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규제를 내렸는데 정작 이쪽 산업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 게 무엇이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워낙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좀 이제 쉽게 풀어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다른 거 몰라도 지금 과세를 하려면 이것부터 좀 먼저 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대안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원론적으로는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 좀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거인데요. 이제 뭐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는 저는 이제 딱 하나 그냥 꼽아서 좀 제안을 드려보자면은 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부터 좀 재정립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가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실제가 없다는 착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미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뭐 이 가상자산 소득 내면은 실제 우리 소비도 이어지는 경향도 많이 보고, 뭐 국제송금 같은데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실제 경제는 연관이 돼 있는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자산보다는 해외에선 이미 뭐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암호 자산이라든지 하는 용어로 다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용어부터 좀 재정립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은 정책 위반자들도 이거를 바라보는 좀 선입견이 사라지고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적에 따르면 정책 당국자나 입법 당사자들의 어떤 기본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재우 한성대 블록체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